안녕하세요. 고급화학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1단원의 중단원 2단원 화학결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 목표를 같이 읽어보면 원자들이 화학결합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화학결합이 되어 있죠. 에너지가 더 안정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자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화학원에서 배웠듯이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지만 안정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쪽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을 모두 다 만족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즉 단원자 분자 상태로 혼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지만 나머지 원자들은 결합을 통해서 안정화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쪽 이외에 나머지 원자들은 화학결합을 통해서 에너지가 안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그 결합 형태에 따라 화합물이 가지는 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결정된다. 따라서 화학결합에 관한 이해는 여러 가지 화합물이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공유결합 분자들을 뭘로 나타내고? 그렇죠. 루이스 구조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식 전화와 공명관계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공유결합 길이와 그리고 결합 엔탈피를 이해하며 결합 쌍극자 모멘트를 통해서 결합 종류의 구별 및 이온 결합의 형성 원리, 그리고 격자 에너지, 띠론을 통한 금속 결합의 특성 및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거는 화학결합. 화학결합의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다고 화학원에서 배웠나요? 그렇죠. 공유결합 첫 번째, 그리고 이온결합 두 번째, 세 번째는 금속결합.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공유결합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공유결합을 배우기 전에 이제 공유결합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끓는 점, 녹는 점이 대체로 높고 그리고 그물구조로 결합되어 있는 공유결정 또는 우리가 원자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공유 또는 원자결정의 예로는 다이아몬드나 그리고 석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자로 구성된 분자하고 분자 사이에 분자 간 상호작용으로 결합되어 있는 분자 결정. 예를 들어 얼음이라든지 얼음은 H2O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는 CO2 이산화탄소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죠. 밑에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화합물들은 분자로 이루어지고 거의 분자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공유결합에 의해서 강하게 결합되어 안정화된다. 공유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분자들은 간단하게는 수소 분자부터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원자들로 구성된 생명체 내 분자까지 다양하다. 생명체 내 분자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DNA라든지 단백질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루이스 구조와 공명 구조. 루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학원에서 배웠어요. 루이스 점 전자식. 즉 전자를 뭐로 표현한 거예요? 점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자 쌍들을 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전자 쌍은. 1916년 루이스는 과학자들에게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던 비금속 원자 사이의 결합의 근원으로 두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하는 뭐를 제안했다? 그렇죠. 공유결합을 제안했습니다.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는 뭐만 관여한다?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즉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과 전자만 관여합니다. 내부의 전자들은 에너지가 매우 낮고 주로 원자의 근처에 존재하며 안정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다는 건 매우 안정하다는 걸 뜻해요. 따라서 내부에 있는 전자들, 원자과 전자 말고 그 안쪽에 있는 전자들은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소 이외의 다전자 원자들 사이의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형성될 때 원자과 전자를 서로 공유하여 어떤 기체와 똑같이 한다? 여기 써있는 것처럼 18쪽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8개의 전자가 완전히 채워진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는데 이걸 뭐라 부른다? 옥텟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옥텟 룰이라고 써있죠. 예를 들어 한 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진 수소 원자 2개가 공유 결합하여 수소 분자를 이루는 경우를 살펴보자. 수소 여러분들이 아마 옥텟 규칙 같은 경우는 전자가 8개 모여야지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건데 수소는 헬륨의 전자 배치, 즉 전자가 2개만 있어도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해요. 엄밀히 따져서는 우리가 수소는 듀엣 규칙이라고 합니다. 듀엣은 둘이란 뜻이에요. 수소 원자는 각각 전자 1개씩을 내놓아서 한 개의 전자쌍, 즉 전자 2개를 서로 공유하여 비활성 기체, 헬륨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수소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수소를 잘 보게 되면은 수소는 1쪽이기 때문에 전자를 1개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전자 1개로는 우리가 안정화되지 못해요. 즉 안정하지 않습니다. 안정화되려면은 18쪽 원소들을 따라야겠죠? 수소는 바닥 상태일 때 가장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18쪽 원소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그렇죠. 헬륨의 전자 배치를 따라야지만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헬륨은 가운데 원자이겠고 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헬륨은 가운데 원자이겠고 그리고 바닥 상태일 때 전자가 첫 번째 전자 껍질 이렇게 돌고 있는 형태예요. 즉 헬륨은 안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옥텟 규칙은 전자가 8개 있어야 되는데 가장 안쪽, 즉 첫 번째 껍질 같은 경우는 그 껍질 자체가 매우 작아서 8개의 전자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개까지 들어가면 안정하냐? 바로 2개의 전자까지만 들어가도 우리가 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도 안정한 걸 우리가 듀엣 규칙이라고 불러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옥텟 규칙이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옥텟 규칙은 여러분들이 8개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꽉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수소가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다른 수소로부터 전자를 받고 얘는 얘로부터 전자를 받고 그럼 서로 어떻게 한다?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여기 있는 수소도 전자를 2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 있는 수소도 전자를 2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누구의 전자 배치를 따른다? 헬륨의 전자 배치를 따른다. 그래서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 원자들 사이에 공유된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며 한 개의 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수소 분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루이스의 표현법, 즉 루이스 구조입니다. 공유 결합을 이 사이에 전자쌍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 공유 전자쌍을 하나의 결합선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다전자 원자들을 포함하는 분자인 플로린 분자의 경우 플로린 원자는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원자과 전자는 몇 개다? 그렇죠.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들을 세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 5, 그래서 7개가 나옵니다. 옥텟 규칙을 이루려면은 8개에서 몇 개가 더 필요해요? 그렇죠. 1개가 더 필요하죠. 그러므로 다른 플로린 원자의 쌍을 이루지 않는 1개의 전자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두 플로린 원자 모두 뭐를 만족한다? 그렇죠. 옥텟 규칙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플로린 분자가 결합되는 방법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면은 원자과 전자가 7개예요. 근데 몇 개가 더 필요하다?
그렇죠. 전자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럼 누구로부터? 이웃하는 플로린 원자로부터 하나. 그럼 이웃하는 플로린 원자도 원자과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하나가 부족하죠? 그럼 자기들끼리 하나를 아예 주거나 아예 받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공유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 얘를 우리가 공유 전자쌍 또는 공유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주변을 보니까 공유하고 있지 않은 전자쌍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건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로린 분자를 루이스 구조식 또는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원자 분자의 루이스 구조는 각 원자의 바로 이웃한 원자와 전자쌍을 공유하여 옥텟을 만족하도록 완성하면 된다.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우리가 안정화될 수 있다고 했었죠. 원자들은 여러 종류의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데 두 원자 사이에 공유된 전자쌍의 개수에 따라서 방금 전에 배웠던 수소라든지 플로린 분자는 어떤 결합? 그렇죠. 단일 결합. 그리고 그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두 쌍 존재하면 이중결합, 세 쌍 존재하면 삼중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쌍의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결합 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분자와 그리고 질소 분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이산화탄소 분자. 이산화탄소 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루이스 전자점식 그릴 때 일단 가운데 탄소가 결합선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운데 탄소를 그려줘요. 그 양쪽에 산소를 배치시켜줍니다.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 몇 개? 6개. 탄소는 몇 개? 4개. 그럼 각각의 산소는 필요로 하는 전자는 몇 개예요?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2개. 얘도 2개죠? 가운데 탄소는 4개죠. 그럼 탄소는 4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면 되고, 그리고 양쪽에 있는 산소는 2개, 2개씩 전자쌍을 공유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전자를 그려보면 산소 같은 경우는 2개만 공유하면 되기 때문에 2개만 이쪽으로 이렇게 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쌍으로 그려줄 겁니다. 2개씩 쌍을 이뤄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탄소는 전자가 4개인데 4개 다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럼 따라서 양쪽에 2개씩 공유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루이스 전자점식이 다 그려진 거예요. 자, 봅시다. 왼쪽에 있는 산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자를 8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옥텟 규칙을 만족해요. 오른쪽에 있는 탄소도 산소도 마찬가지겠죠. 가운데 있는 탄소로 봅시다. 가운데 탄소도 4개의 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8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결합선으로 다시 나타내면 여기 부분에 보이는 전자쌍이 두 쌍씩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그렇죠. 이중결합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소 분자를 봅시다. 질소 분자이기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각각의 원자과 전자는 5개입니다. 그럼 더 필요로 하는 전자는 몇 개씩일까요? 그렇죠.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8개가 돼야겠죠. 그래서 3개, 3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개씩 전자를 공유하면 된다? 3개씩 전자를 공유하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각각 몇 개씩 남나요? 전자 2개씩 남죠? 그럼 전자 2개를 쌍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결합선이 있는 루이스 구조로 그려주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 가운데 삼중결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가운데 부분에 공유전자쌍이 3쌍 존재하기 때문에 결합선은 3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합을 하지 않는 이 전자쌍들은 우리가 어떤 전자쌍이라고 부른다? 그렇지, 비공유 전자쌍. 그리고 결합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은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각 결합에 대한 차수는 2차. 그리고 질소의 가운데 있는 공유전자쌍의 차수는 바로 3차가 됩니다. 자, 한번 이어서 읽어보면 루이스 구조는 평면 결합의 연결만을 보여주지만 분자의 모형과 분자의 극성 등 여러 가지 분자의 성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므로 분자를 루이스 구조로 나타내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화학원에서도 루이스 구조를 먼저 배운 다음에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어요. 루이스 구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공유결합이랑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을 볼 수가 있었죠. 따라서 이것들의 적절한 조합으로 구분형, 평면삼각형, 아니면은 정사면체 또는 삼각뿔 모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분자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이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웬만한 간단한 것들은 아까 선생님이 이산화탄소와 질소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식으로 빠르게 구조를 그릴 수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한 애들은 뭘 이용하는 게 좋으냐? 바로 여기 있는 루이스 구조 그리는 방법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매우 복잡한 거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급화학 수준에서 이 루이스 구조 그리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루이스 구조를 같이 그려볼 건데요. 우리가 고급화학에서 루이스 구조를 어떻게 그리는지 같은 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아질산 이온을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분자에 존재하는 각 원자들의 원자가 전자수를 합한다. 이온일 경우에는 이온의 가수까지 고려해줘서 전자의 개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잘 보면 질소의 원자가 전자 15족이기 때문에 5개, 산소 같은 경우는 16족이니까 원자가 전자 6개. 그럼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리고 이온이기 때문에 이온의 가수를 생각하면 1가죠? 1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더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총 전자는 18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결합된 원자들을 배열하여 분자의 골격 구조를 그린다. 이때 중심 원자는 전기음 성도가 작은 원자를 배치하고 전기음 성도가 작은 건 질소죠. 그리고 중심 원자 주변에 원자들을 대칭적으로 배열한다. 산소가 2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주면 됩니다. 이온 표시는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각각의 원자의 전자쌍을 배치시킨다. 전자쌍을 배치시키는 방법을 5가지가 나와 있어요. 3번에 1번. 각 원자들이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한 전자수를 계산한다. 일단 질소, 산소 각각은 옥텟 규칙, 즉 가장 바깥쪽 전자, 최각 전자가 8개가 돼야지 안정한 원자들이죠. 그럼 이쪽에는 산소도 전자가 8개 필요하고 얘도 8개, 얘도 8개 필요합니다. 그럼 따라서 8 곱하기 3이므로 총 우리가 안정한 분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안정한 이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의 개수는 24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1에서 여기에서 계산한 전자수에서 각 원자들의 원자과 전자 총수를 빼고 그 값을 2로 나누어 결합 전자쌍수를 계산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일단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내가 필요한 전자가 24개죠. 그리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전자는 18개가 됩니다. 그럼 개수가 맞지 않죠. 그럼 얘는 다중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다중결합을 하게 되면 전자수가 적더라도 우리가 옥텟 규칙이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를 하나씩 공유했을 때보다 2개, 3개씩 공유하는 게 더 적은 전자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계산을 해보면 결합 전자 쌍 수는 일단 전자 쌍이기 때문에 2개를 한 개 취급해야 돼서 2분의 1로 곱해줍니다.
즉 2로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총 전자의 개수에서 실제 가지고 있는 총 전자수를 빼주니까 2분의 1 곱하기 6 따라서 총 나올 수 있는 결합선 수 또는 결합 전자쌍 수는 3개가 됩니다. 자, 3번. 분자의 골격에 전자쌍 1개를 배치시킨다. 전자쌍 1개를 배치시키라고 했으니까 각각 1개씩 배치시켜주면 됩니다. 4번. 결합 전자쌍 수가 남으면 우리가 방금 전에 구한 결합 전자쌍은 3쌍이죠? 그런데 몇 쌍만 배치시켜줬어요? 그렇죠. 2쌍만 배치시켜줬어요. 그럼 몇 쌍이 남아요? 한 쌍의 전자쌍이 남죠. 그래서 그 한 쌍의 전자쌍을 둘 중, 어차피 양쪽에 똑같은 산소기 때문에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에 다중결합으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그냥 왼쪽에 한번 다중결합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총 공유 전자쌍 수가 3쌍 나왔죠. 그리고 5번. 여분의 전자쌍은 각 원자가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도록 배치한다. 5번은 한번 여기다가 배치시켜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까지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3쌍, 즉 전자의 총 개수는 6개를 배치를 다 시켰죠? 근데 원래 가지고 있던 애가 18개니까 빼면 몇 개의 전자가 남았어요? 그렇죠. 12개의 전자가 남았어요. 그럼 12개의 전자로 각각의 원자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게 배치시켜주면 돼요. 그럼 가장 왼쪽에 있는 전자는 전자를 4개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한 쌍, 두 쌍, 비공유 전자쌍 2개를 배치시킴으로써 마치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즉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번엔 질소로 봅시다. 질소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공유 전자쌍이 3쌍 있기 때문에 전자쌍을 3쌍, 즉 전자를 6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얘도 한 쌍의 비공유 전자쌍을 배치시킴으로써 옥텟 규칙을 만족시킬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산소로 보면은 전자쌍이 한 쌍, 즉 전자를 2개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6개, 즉 비공유 전자쌍을 3쌍 그려주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12개를 다 쓴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죠. 아질산 이온이었기 때문에 1가 음이온인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완성시켜주면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식 전하까지 구해봅시다. 형식 전하라는 건 뭐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얼마만큼 전자가 더 생겼냐 또는 잃었냐, 이걸 물어보는 게 형식 전하예요. 그렇다면 오른쪽의 산소는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는 6개였죠? 왜? 원자가 전자가 6개였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질소는 5개, 원자가 전자 5개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애는 6개였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변화를 봅시다. 일단 가운데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전자쌍의 전자들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왜? 질소도 가져가야 되고 산소도 가져가야 되니까 반으로 정확히 나누게 됩니다. 그럼 반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럼 전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있는 걸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5, 6개. 그럼 가장 왼쪽 전자는 결합을 형성했을 때 여전히 작게 6개가 됩니다. 그럼 서로 빼주면 형식 전하가 0이 나옵니다. 자, 이번엔 질소로 봅시다. 질소도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자기가 처음에 5개 있었지만 현재는 하나, 둘, 셋, 넷, 5개. 여전히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 전하는 0이라고 쓸 수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전자를 봅시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전자는 이렇게 가져가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전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럼 전자를 7개 가져간 거겠죠? 그럼 빼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형식 전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루이스 구조를 그렸고, 그리고 형식 전하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위로 다시 올라가서 한번 복습해보면 아질산 이온의 루이스 구조 그리기.
원자과 전자의 총수는 18개. 여기 있는 이온까지 포함해서요. 골격 구조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합 전자쌍 수는 3개 구했고,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구한 결합 전자쌍을 배치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배치시킴으로써 완벽한 아질산이온의 루이스 구조까지 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식 전화를 표현해 보면은 0, 0, 마이너스 1이라는 형식 전화까지 구해줬습니다. 그럼 형식 전화가 뭐냐? 형식 전화는 공유 결합을 형성한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 전자의 전부와 결합 전자쌍 전자의 절반. 자, 비공유 전자쌍 전부하고 결합 전자쌍 전자의 절반을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 원자의 원자과 전자와 같은지, 작은지, 큰지를 나타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형식 전화가 더 작은 루이스 구조가 어떻다? 그렇죠. 안정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는 것처럼 얘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원자과 전자와 나중에 전자가 같다. 얘도 마찬가지죠. 근데 얘는 한 개가 더 전자가 늘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위에 교재를 보면은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이렇게도 종종 많이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자, 한 장 넘겨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루이스 구조가 분자나 이온의 성질을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하기도 한다.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질산 이온을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을 한번 그려봤었죠. 이 아질산 이온의 경우 루이스 구조에서는 N 그리고 질소와 산소의 결합이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 두 종류가 존재하지만 우리 앞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아질산 이온. 이렇게 표현했었죠. 여기서 봤을 때는 확실히 이중결합과 그리고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을 하게 되면은 몇 종류? 그렇죠. 한 종류의 결합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질소와 산소 결합을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의 중간 상태로 가정을 해줘야 돼요. 왜? 이중결합도 단일결합도 아니고 이거의 중간적인 형태가 될 거예요.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루이스 구조를 사용하여 공명구조를 나타낸다. 공명구조란 말이 나오는데 공명구조란 뭐냐? 밑에 보이는 것처럼 선생님이 얘를 루이스 구조식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결합선을 이용해서 한번 다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 두 그림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죠. 첫 번째 그림에서는 바로 이중결합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오른쪽 산소와 결합할 때 이중결합이 존재한다면 두 번째 구조식에서는 왼쪽의 산소와 결합하는 부분에 이중결합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는, 즉 구조식을 그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실제 실험에 의하면은 얘도 아니고 단일도 아니고 이중도 아닌 이거의 어떠한 중간 형태를 띈다고 했었죠. 즉 한 가지 종류의 결합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간 형태의 한 가지 종류의 결합을 표현을 못해요. 구조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중간 형태다라고 해서 공명구조로 나타냅니다. 얘네들이 공명구조고 공명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양쪽 화살표 기호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운데 공명한다라는 기호가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명구조, 실제 구조를 나타내야 되는데 실제 구조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즉 루이스 구조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개의 루이스 구조, 즉 두 개의 공명 구조를 나타냄으로써 이거의 중간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조는 어떤 구조냐? 바로 그거를 공명 혼성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공명 구조고
실제로 루이스 구조를 표현할 수 없는 실제 구조를 우리가 공명 혼성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리기도 하느냐?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일단 양쪽으로 단일 결합이 있는 거 맞으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자, 아래 내용들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결합을 형성할 때, 즉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옥텟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배웠었죠. 그래야지만 안정한 화합물을 이룰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안정한 분자라든지 또는 안정한 이온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데 여기부터는 안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존재할 수 있는 분자 또는 이온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옥텟 규칙을 따르지 않고 화합물을 형성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어떤 화합물은 옥텟 규칙을 따르지 않고 홀수개의 전자를 갖는 경우도 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라디칼이라고 부릅니다. 전자가 홀수개에 있는 거. 원래는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처럼 쌍으로 쌍으로 존재하는 게 맞지만 혼자서도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걸 라디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라디칼이라고 불리는 홀수개의 전자를 갖는 분자는 라디칼이라는 게 바로 홀수개의 전자를 갖는 분자를 의미해요. 보통 반응성이 어떻다? 그렇죠. 매우 큽니다. 왼쪽 맨 상단에 보면은 일산화질소가 있어요. 일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매우 커서 체내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예시가 바로 이 일산화질소예요. 여기 위를 한번 올려보면은 자, 여기에 바로 홀전자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라디칼이라고 부릅니다. 홀전자가 존재하게 되면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순식간에 반응해버려요. 자, 이제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여기 잘라서. 자, 이번에 두 번째. 무색기체인 플로리나 붕소의 경우, 붕소 원자의 원자가 껍질에 전자가 6개만 존재하여 불완전한 옥텟 규칙을 갖는다. 자, 플로리나 붕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중심 원자에 전자가 6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도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러므로 완전한 옥텟 규칙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공유 전자쌍을 갖는 다른 원자 또는 이온으로부터 전자 2개를 받아서 뭘 한다? 배위 공유 결합하여 옥텟을 완성하기도 한다. 선생님 이 배위 공유 결합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위에 보면은 플로리나 붕소가 있어요. 플로리나 붕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중심 원자 붕소를 보게 되면은 주변에 총 전자가 6개밖에 없습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2개 더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전자 2개를 받을 수 있으면 바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누구랑 반응을 잘 하느냐? 바로 암모니아와 반응을 잘 합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붕소에 비어있는, 즉 붕소 부분에 달라붙으면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한 원자 또는 한 물질로부터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줌으로써 결합하는 공유 결합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아래 있던 것처럼 배위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즉 배위 결합은 공유 결합의 한 가지 일종이에요. 그럼 얘네들끼리 배위 결합한 화합물을 선생님이 한번 구조식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붕소 있고요. 여기 플로린, 이게 플로리나 붕소고 이쪽에 암모니아.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었는데 얘가 붕소와 결합됨으로써 이렇게 배위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학원에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화학원에서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로울이 산염기 정의까지 배웠었죠. 그 위에 더 있습니다. 어떤 산염기 정의가 있냐? 바로 루이스 정의예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부분이 루이스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이 루이스는 전자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비공유 전자쌍에 대해서도 되게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물질로부터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다른 물질에게 주는 것을 배결합이라고 정했고,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잘 모르겠어. 루이스 염기라고 부릅니다.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주는 애. 그럼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바로 루이스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루이스 산과 루이스 염기가 결합되어 있죠. 배위결합을 형성하면서 결합되는데 중심 원자의 분소가 잘 보면 주변에 8개의 전자, 즉 4쌍의 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했죠. 반응 전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았지만 반응 후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봅시다. 산주기 이후에 속하는 비금속 원소들의 원자들은 원자가 껍질에 8개 이상 전자를 수용하는 확장된 원자가 껍질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왜냐면 2주기보다 사이즈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전자들을 더 잘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8개까지의 전자를 수용하는 게 옥텟 규칙이었다면은 8개 이상, 10개라든지 12개의 전자를 수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확장된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지금 옆에 왼쪽에 그림을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인 주변에 6개의 공유전자쌍이 보이죠? 이 6개의 공유전자쌍은 전자를 12개 수용했다는 거고 아래 봤을 때 아래도 마찬가지로 5개의 공유전자쌍이 보이죠? 그럼 얘는 10개를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된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장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쭉 읽어보면 PCl4 플러스 양이온과 PCl6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구성된 이온성 고체인 오염화인, 얘가 오염화인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간단하게 써주면 PCl5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PCl4 양이온, PCl6 음이온이죠. 얘네들 몇 도? 160도. 160도의 온도가 되면 어떻게 된다? 증발이 돼요. 증발이 되면서 이온 결합이었었는데 뭘로 바뀐다? 그렇죠. 분자로 바뀌게 됩니다. 160도에서. 더 읽어보면은 고체 오염화인을 구성하고 있는 요 PCl6 음이온에서는 인 원자가 3D 오비탈 2개를 이용해서 원자가 껍질을 확장시켜 최대 12개 전자를 수용하고, 그럼 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일단은 얘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보면은 기체 PCl5에서 P원자가 그 인의 원자가 3D 오비트 1개를 이용하여 원자가 껍질을 확장시켜 최대 10개의 전자를 수용한다. 얘도 이렇게 따로 떼어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체의 오염화인을 구성하고 있는 PCl6 음이온과 그리고 기체 상태의 PCl5 이 상태에서 각각의 인 원자가 어떠한 전자 배치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얘네들을 알아보기 전에 한번 인에 대해서 한번 전자 배치를 먼저 알고 합시다. 우리가 인 같은 경우는 3주기
15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 배치를 해주면 1s2, 그리고 2s2, 2p, 6까지는 다 채워지고, 여기까지 다 채워진 다음에 3s2, 그리고 3p5, 3p5가 아니라 3p3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주양자수별로 껍질을 한번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3주기 15족 원소 인에 대한 오비탈로 전자배치를 표현해 봤습니다. 그럼 실제로 오비탈에 들어갈 때 어떻게 그 전자가 스핀 방향에 들어가는지 같이 해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확대를 시켜볼게요. 일단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1s, 그 다음에 2s, 그리고 2p, 그리고 3s, 3p, 다음에 4s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3d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오비탈에 대한 전자 배치죠. 원자 오비탈일 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비탈을 표현할 수 있고 전자를 채워주면은 이런 식으로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우리가 인원자에 대해서 한 거죠. 근데 앞으로 알아보게 될 인원자의 전자 배치는 그냥 단독적인 인원자가 아니라 PCl6 음이온 그리고 PCl5 즉 주변에 염소 원자가 붙어 있을 경우 즉 화합물 상태에서 인원자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볼 거예요. 이걸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게 바로 오비탈들을 혼성화시키는 과정인데 오비탈을 혼성화시킬 때는 조금 더 오비탈의 그 순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연히 3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높기 때문에 4s보다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혼성을 할 때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간단하게 여기다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수소 같은 경우는 1s, 2s, 2p, 3s, 3p, 3d 이렇게 되고 수소 말고 다원자,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헬륨부터 1s, 그 다음에 2s, 2p, 3s, 3p, 그 다음에 4s가 오고 3du가 온다. 이런 식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에너지 준위는 실제 양자역학적인 모델이라기보다는 고전역학적인 모델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떨어져요. 왜? 전자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양자역학에서는 전자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델, 지금 선생님이 네모칸 쳐놓은 요 오비탈에 따른 에너지 준위를 보면은 확실하게 전자의 위치를 알아서 그 전자의 에너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얘는 약간 양자역학에 들어서면서 초창기 모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데 초창기 모델에서는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건 요 간격, 이 간격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서 우리가 에너지는 양자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자는 엄밀히 따지면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모델에서 우리가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여기서 여기로 떨어진다는 거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은 우리가 에너지 측면에서는 양자화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양자역학이라기보다는 고전역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4s보다 3d의 에너지 준위가 높다. 즉 에너지 준위와 관련된 거는 양자역학이 아니라 고전역학 쪽 개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 설명을 왜 하느냐? 인 화합물이 형성될 때는 이 두 개의 위치가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 생각할게요. 실제로 세 번째 껍질, 즉 n은 3일 때 그 주 양자수 안에 들어있는 오비탈은 3s-오비탈, 3p-오비탈, 3d-오비탈이죠.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4s가 핵이랑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파동적인 개념, 양자역학적인 개념, 최근 양자역학적인 개념까지 들어가면은 실제 핵과 가까운 건 4s가 아니라 바로 3d입니다. 좀 헷갈리죠?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대학교 내용을 좀 끄집어 왔습니다. 그래서 원자 상태가 아닌 화합물 상태를 다시 한번 선생님과 알아볼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1s, 2s, 2p, 3s, 3p까지는 똑같지만 실제로 세 번째 껍질 안에 들어있는 거는 s오비탈과 p오비탈 그리고 3d 오비탈입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 3d 오비탈이 4s보단 위에 있지만 즉 에너지 준위가 높지만 실제 핵과의 거리를 따졌을 때는 올 수 있는 게 3d-오비탈입니다. 이게 혼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배울 땐 양자역학인 부분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좋지만 양자역학인 부분만 가지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전역학적인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림상에서. 그래서 그림은 고전역학 걸 쓰고 그리고 내용은 양자역학 걸 배우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호에 이건 하나 해봅시다. 보호 원자 모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궤도에서 전자가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호 모형부터 양자역학이 도입이 됐다고 했지만 실제 가장 초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분명히 양자되었어요. 왜? 불영속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하지만 궤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100%죠. 궤도하고 궤도 사이에서는 0%죠? 이렇게 100% 0%로 나눌 수 있다는 건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와 운동량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이 보어 원자 모형에서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양자역학적 요소가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양자역학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에너지는 양자화 되어 있지만 실제 이 모형 자체는 고전역학에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양자역학적인 측면을 보자면 PCl5 음이온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오비탈 배치는 이런 식으로 1s, 2s, 2p, 3s, 3p 그 다음에 4s가 아니라 3d가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비탈을 표현해 준 다음에 좀 사이에다가 빗금을 그어서 좀 나눠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각각의 전자 배치를 해주면 일단 인 원소의 경우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개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파란색으로 한번 배치시켜 볼게요. 이렇게 전자를 위와 같이 배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이온이죠? 그럼 전자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배치를 시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P-, 즉 전자를 하나 더 받아서 이렇게 전자가 마지막 부분에, 즉 원자가 전자 부분에 배치가 되는데 주변에 뭐가 와요? 선생님 이거 좀 잘못 썼네요. TCl5가 아니라 TCl6죠? 이 주변에 6개의 염소 원자가 등장하죠. 그럼 6개의 염소 원자와 결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너지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에너지가 손해를 보더라도 갑자기 전자 배치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여기 있던 전자 하나가, 그리고 여기 있던 전자 하나가 들뜨게 돼요. 어디로? d 오비탈로 이렇게 들뜨게 됩니다. 그럼 홀전자가 총 6개가 생기죠? 이 각각의 홀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에 염소의 홀전자가 6개가 각각 분배돼서 들어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6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돼서 PCl6 음이온의 화합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성 오비탈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S오비탈이 몇 개예요? 하나죠? P오비탈이 몇 개? 그렇죠. P오비탈 3개가 쓰였죠. 그리고 D오비탈이 몇 개가 쓰였어요? 2개가 쓰였죠. 그래서 sp3d2 혼성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옆에다 쓸게요. 이렇게 혼성 오비탈, 우리가 화원에서 배웠던 거는 혼성 오비탈 또는 화합물 상태의 오비탈을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원자 단독적으로 있을 때 오비탈을 배웠어요. 근데 혼성이 되거나 화합물 형성할 때는 오비탈의 형태가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PCl5, 즉 기체 상태의 PCl5를 한번 볼 겁니다. 얘도 이렇게 오비탈을 한번 그려주고요. 각각의 전자 배치를 해주면 일단 인의 전자만 이렇게 배치시켜줍니다. 그럼 얘도 염소 원자 5개와 결합을 하죠. 염소 원자 5개랑 결합할 때 갑자기 에너지를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던, 즉 3s 오비탈에 들어가 있던 전자 하나가 들떠서 3d로 가게 됩니다. 그럼 홀전자가 5개가 됐죠? 그럼 염소 원자의 각각의 홀전자, 즉 총 5개의 홀전자가 비어있는 곳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곳으로 배치가 되니까 어때요? 총 공유결합, 화학결합을 5개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총 5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떤 혼성 오비탈이라고 할 수 있냐? S 하나 쓰였고, S 오비탈 하나 쓰였고, P 오비탈이 3개 쓰였고, D 오비탈이 하나 쓰였기 때문에 sp3d 혼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숫자 1도 적어 놓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PCl6 음이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비탈이 6개 쓰였기 때문에 6개의 오비탈에 각각 원래 인의 전자가 6개가 배치가 됐고요. 여기 음이온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해서, 그리고 염소 원자로부터 전자 하나씩 받아서 총 전자가 12개, 즉 6쌍의 공유전자쌍을 만들고, PCl5 같은 경우는 이렇게 5개의 홀전자가 있는 오비탈이 먼저 형성된 다음에 염소로부터 각각 전자를 하나씩 받아서 이렇게 5개, 5쌍의 공유전자쌍을 만들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이 형태에서는 총 확장된 옥텟 규칙으로 전자를 12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형태에서는 확장된 옥텟 규칙으로 전자를 10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